남들은 말합니다. 자식은 내 몸처럼 아프다고요. 그 말 저는 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경준이 제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고 속이 깊었던 아이였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묵묵히 공부했고 군대도 조용히 다녀왔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려고 발버둥쳤고요. 그런 아이가, 그런 착한 아들이 어느 날 병원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때가 딱 10년 전입니다. 경준이의 병명은 폐암말기였습니다. 알고 나서 겨우 6개월, 손에 꼽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병을 알았을 땐 이미 온몸으로 퍼진 상태였고 저는 의사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6개월 동안 경준이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아내와 아이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제 며느리.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지만 그땐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훈이는 제 눈엔 조금은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경준이와 결혼한 지 5년 함께 지낸 시간보다 따로 지낸 시간이 더 많았지요. 며느리로서 예의는 갖췄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손자 하나 낳고는 육아를 핑계로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준이는 괜찮다며 애써 웃었지만 저는 속으로 서운함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 마음속의 감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훈이는 병문안을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짧은 시간만 머물렀고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는 이유로 자주 빠졌습니다. 경준이 곁엔 늘 저 혼자였습니다. 그 아이의 마지막 순간도 그랬습니다.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의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밤 지훈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경준이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이에게 연락을 했지만 이미 아이 재우러 들어갔다는 말 한마디만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란 존재가 제 아들의 마지막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그날 밤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친척 몇 명, 이웃 몇 명, 그리고 회사 동료들. 지훈이는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고 아들 얼굴에 한참을 눈물 흘리더니 그 이후로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차마 그 앞에서 따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죽은 아들의 아내니까 애도하는 그 모습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멀쩡히 서 있느냐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경준이의 관이 덮이는 순간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지훈이의 고개 숙인 모습이 아니라 손자였습니다. 겨우 4살. 이제 막말을 곧잘 하기 시작한 아이였죠. 그 아이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슬픔도 모른 채 한참을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고 경준이를 대신해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너만은 내가 지키겠다. 그날 이후 제 아내 시간은 멈춘 것 같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경준이를 묻은 납골당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땐 텅 빈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경준이 방은 그대로였고 그의 옷까지 하나하나, 손때 묻은 머그잔, 책상 위에 펼쳐진 노트까지 모든 것이 아들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도 모르게 경준이 방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장례 마지막 날 손자 손을 잡고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과는 이제 인연이 없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송곳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뭐가 그리 고마웠다는 건지, 뭐가 그렇게 정리되었다는 건지도 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경준이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그 아이마저 데려가 버리다니. 지훈이의 뒷모습이 골목 너머로 사라지던 날
저는 2번 울었습니다. 하나는 아들을 잃은 눈물, 하나는 아들과의 연결고리마저 끊어진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고 그를 지켜주리라 다짐했던 며느리는 그날 이후 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윤의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집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경준이 떠난 것도 서러운데 며느리까지 이렇게 떠나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손자까지 데리고 갔다는 사실이 마치 남겨진 내 삶을 무너뜨리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지윤이와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반엔 인사도 예의 바르게 하고 명절 때도 잘 도와주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경준이가 병세가 악화되고 입원한 뒤부터 지윤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병원에 같이 있는 시간이 줄었고 경준이 손을 잡고 울던 나와 달리 그 아이는 늘 바쁘다며 육아가 힘들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나는 그저 며느리가 감정이 서툴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이별 앞에서는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보여준 그 차가운 태도는 내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경준이의 마지막을 지켜봐준 이들이 함께 술 한 잔 기울일 새도 없이 그 애는 서둘러 집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경준이의 유품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 집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며느리가 그럴 정도로 마음이 단단히 다쳤다는 사실이 더 슬펐습니다. 나는 대체 뭘 잘못했을까? 지윤이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 아니면 그 아이가 너무 많은 걸 혼자 감당했던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조용히 경준이 방을 정리하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은 아직도 경준이의 냄새가 남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건강식품과 손으로 쓴 메모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 지윤이와 찍은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 그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토록 웃던 사람이 왜 그렇게 싸늘한 얼굴로 떠났을까? 동네 사람들은 묻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안 보여요. 손자는 요즘 몇 살이에요? 나는 애써 웃으며 지금은 따로 살아요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론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조차 이제는 입에 올리기 두려워졌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경준의 죽음, 지윤의 이별, 손자의 얼굴까지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서만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경준이 제삿날은 잊지 않고 챙겼고 지윤이와 손자가 좋아하던 반찬들도 혼자 해 먹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 아무 말도 없는 전화기. 그런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이따금 경준이의 환영이 보이기라도 하면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거니? 그렇게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책감과 배신감 사이에서 살아갔습니다. 아들 없이 며느리 없이 손자 없이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은 이젠 나 혼자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실감이 납니다. 경준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지윤과 은성이도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라는 것도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아는 얼굴이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지윤 씨 좋은데 이사 갔다던데요. 보험금 받아서 아이랑 아파트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은 들끓었습니다. 그토록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떠났으면서 이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요. 경준이 죽은 이후 그 아이는 남편 사망보험금을 전부 가져갔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수익자가 지윤이었기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 우리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었는데
나는 단 한 푼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고 새 가구를 들이고 어쩌면 다른 사람과 새로운 인연을 맺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가능성이 내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자와 함께였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요. 하지만 아이마저도 잊은 건 아닐까? 그 아이는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이따금 밤이면 꿈을 꿨습니다. 손자가 방긋 웃으며 할머니 부르던 꿈. 경준이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엄마하고 부르던 모습. 그 꿈에서 깨어나면 나는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보았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흘러갔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자라났고 가게 간판은 몇 번씩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내 시간은 그날 이후로 멈춘 듯 했습니다. 경준이 없는 집, 손자가 없는 거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떠난 지윤. 나 혼자만 그 자리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은 모두를 데려갔고 나만 이곳에 남겨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래가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란 게 참 묘합니다. 그렇게 원망하던 날들이 어제 같은데 어느새 열해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날이 오긴 올까 나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문이 열리고 그 아이가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길 날. 하지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저 잘 살고 있기를 아프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상한 기척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믿을 수 없는 얼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지윤. 그 아이였습니다. 10년 전 장례가 끝나자마자 손자를 데리고 떠났던 그 며느리. 한 통의 연락도 없이 사라졌던 그 아이가 지금 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단정하고 고왔던 얼굴엔 생기가 사라지고 눈 밑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말라버린 몸, 무릎이 덜덜 떨릴 정도로 초췌한 모습이었지요. 어머님. 그 아이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름도 호칭도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아이가 10년 만에 아무 예고도 없이 그저 문 앞에 서서 나를 어머님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안이 말라붙고 가슴이 요동치고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내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잠깐 문 밖에서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문손잡이를 움켜쥔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 역시 그녀가 왜 왔는지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요. 지우는 문 앞에 서서 몇 번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이렇게라도 찾아뵈어야 할 것 같아서 몸이 좀 안 좋아졌어요.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 말에 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병든 몸으로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제야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초췌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감정은 분노도 연민도 아닌 단지 낯설미였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우리 가족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죽던 날 아무런 정리도 없이 손자와 함께 등을 돌린 채 사라졌던 사람. 그리고 오늘 그 아이는 예전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발걸음을 뒤로 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는 했지만 그래서 더더욱 경계가 생겼습니다. 나는 입을 다문 채 문을 반쯤 닫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건만 말해. 그 말에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동자에 스르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많이 아파요. 병원에서도 상황이 안 좋대요. 몸도 마음도 이제 버티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그 말에 나는 차가운 마음을 애써 붙잡았습니다. 그 아이는 몸이 아프다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떠날 땐 그렇게 냉정했던 아이가 왜 이제야 돌아온 걸까요? 그리고 손자는?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 안에서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고개를 들었지만 나는 그저 문틈 사이로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지윤을 끝내 문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을 닫았고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왜 왔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아직 다 듣지 못했지만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문득문득 현관 앞에 서 있던 지윤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초췌하고 수척한 얼굴, 그녀가 말없이 떠났던 지 10년, 그 세월은 제게 아주 길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작스레 나타난 지윤을 향한 제 마음은 반가움보다 경계심이 앞섰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왜 하필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걸까요? 그런데 지윤은 병원 진단서를 한 손에 쥐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암이에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윤은 마른 입술을 한번 축이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항암도 못 받아요. 몸이 너무 약해졌대요. 병원비는 없고요. 결국 이곳밖에 올 데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윤은 말끝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흘렸지만 그 말이 참 가볍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 가슴에 쌓여있던 억울함과 원망, 그걸 단숨에 없애줄 만큼의 사죄는 아니었습니다. 지윤이 돌아서려다 말고 다시 절 보며 말했습니다. 손자 잘 있어요. 아직은요. 그런데 제가 더 이상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 말에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묻자 지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이야긴 다음에요. 지윤은 곧 돌아갔고 저는 멍하니 주방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빈자리는 왠지 더 깊은 공허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우리 집을 떠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과는 인연을 끊겠다며 짐을 싸던 지윤. 손자 손목을 억지로 끌며 고개 한번 돌리지 않던 모습. 그렇게 단칼에 등을 돌린 사람이 지금은 제 앞에서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일까요? 혹시 다시 뭔가를 얻기 위해 일부러 이런 연기를 하는 건 아닐까요? 세상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세상을 너무 오래 속아왔습니다. 얼마 후 지윤은 전보다 더 힘없는 얼굴로 다시 또 찾아왔습니다. 지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 앞에 주저앉듯 앉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진료비가 없어요.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하대요. 저는 말없이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지윤은 컵을 두 손으로 꼭 쥐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땐 너무 어렸고 너무 무서웠어요. 경준이 떠난 후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도 그 후 며느리가 등을 돌린 것도 모두 제겐 살아있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모든 것을 다시 꺼내놓는 그녀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니? 경준이 죽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그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봤니? 우린 그날 내 빈자리를 보며 통곡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병들었다고 돈이 없다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고 여린 몸이 허물어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워하셔도 돼요. 근데 손자 많은 그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 순간 또 다시 그 이름이 들렸습니다. 손자.
어쩌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유는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그 다음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봐 제 마음은 이미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만 돌아가라. 다음엔 내가 아니라 그 아이를 데려와. 내가 확인해야겠어. 지유는 한참을 울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문 앞에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 아이의 소식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내 손으로 꼭 안아야 할 때입니다. 지윤이 돌아왔다는 사실도 그녀의 몰라보게 변한 모습도 내 마음을 뒤흔들었지만 무엇보다 하루 종일 내 입안에서 맴돌았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온 거예요. 그 말 속엔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절박함이 느껴졌지만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내 아들의 마지막 숨결을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떠났던 그 며느리. 그 사람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나 도와달라고 말하는 세상이 나는 아직도 낯섭니다. 이튿날 아침 지유는 손자와 함께가 아닌 혼자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날의 기척과는 다르게 한층 말라 있고 어깨는 더 처져 있었습니다. 나는 묻지도 않은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손자는 어딨니? 지유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이미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데리고 다녔어요. 이곳저곳 전전하면서도 어떻게든 같이 있으려고 애썼어요. 근데 제 몸이 버티질 못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은 마치 어디론가 굴러떨어질 듯 위태로운 감정의 언저리를 타고 있었습니다. 입원해야 했어요.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도. 결국 애를 맡길 곳이 없어서 고아원에 보내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몸 안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뭐라고? 고아원에? 지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조용한 끄덕임 하나가 내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내가 어떻게 우리 경준이 자식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 내 목소리가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지유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미쳤던 거예요. 그때는 돈도 없고 몸도 망가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버텨야 했어요. 살기 위해선 어떻게든 병원에 누워야 했고 애는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그녀는 마치 자신을 변명하려는 듯 말했지만 내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이라는 말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내 손자가, 그렇게 작고 여렸던 내 손자가 세상에 홀로 던져졌다는 사실이.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마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감싸진 채 눈물이 터졌습니다. 지유는 나를 향해 다가오지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야? 그 애 지금 어디 있니? 하지만 지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맡긴 곳에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시간이 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꼬박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내가 무얼 놓쳤지 지윤이 그렇게까지 될 때까지 나는 왜 몰랐을까 아니야. 핑계야. 그 아이는 애초에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야. 갈등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눈에 밝혔습니다. 도련님이라고 부르면 활짝 웃던 얼굴. 귤 하나 쥐어주면 입에 물고 쪼르르 달려가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고아원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지. 그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지유는 떠날 기색 없이 내 앞에서 며칠을 버텼습니다. 약봉지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약 없이는 버티기 힘들어요. 병원도 이젠 더는 받아주지 않겠대요. 근데 저보다 아이를 먼저 찾아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지훈이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일지언정 그 모성마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란 걸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10년의 상처가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손자만큼은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만은 이 세상에 혼자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를 찾는 길이 나를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쇠약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은 선명한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계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진심으로 죄송해요. 그 한마디. 참으로 짧고 간단한 말이지만 그 안엔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돌아온 거냐. 입술을 깨물며 겨우 뱉은 말이었습니다. 차마 소리 지를 힘도 남지 않은 채 나는 담담히 그러나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땐 너무 어린 마음에 경준 오빠가 떠난 것도 감당이 안 되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들 키우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벅차서 그땐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문득 10년 전 장례식장의 그 냉랭한 등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덜 식은 관에 누워 있는데 그 며느리는 서둘러 집을 나섰고 손자까지 데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한 줌의 슬픔도 남기지 않은 채 너무나 담담했지요. 무서웠다고? 그럼 나도 무서웠다. 내 자식 잃고 하루아침에 며느리도 손자도 다 잃은 나는 뭐였겠니? 너만 아팠고 너만 힘들었니? 나는 목이 메였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울기엔 너무 오래 참아온 감정이 가슴속에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엎드릴 듯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병원에 갔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폐 전이가 의심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왔어요. 어머니한테 부탁드리려고.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뭘 부탁하겠다는 거니? 그녀는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은성이 좀 지켜주세요. 제가 없어지면 그 아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내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불쑥 올라오는 연민을 의심과 분노로 눌렀습니다. 너무 늦었어. 지훈아,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사람 버리고 책임 외면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눈물 몇 방울로 덮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른 손이 내 무릎을 붙잡고 떨렸습니다. 어머니, 진심이에요. 은성이는 아무 죄 없어요. 그 아이만은 부디.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울면 이 모든 고통이 정당화되어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식사 한 숟갈도 뜨지 못한 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창 너머로 오래전 경준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작은 손을 잡은 아이의 기억도 스쳤습니다. 10년 전의 내 며느리와 지금의 그녀는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용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나는 아직 그 질문의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채로 오늘 밤도 불 꺼진 집 안을 한참 동안 서성이게 되겠지요. 지우는 울다가 이내 돌아갔습니다. 나는 등진 채 찬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흐느낌은 점점 작아졌고 그 조용한 흐느낌이 어쩌면 진심일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나는 감히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녀가 다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왔다가 또다시 떠날까 봐 나는 다시 무너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밤이 되어 눈을 감고 누우면 그 여자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너무 죄송해요. 몇 번을 되뇌던 그 말. 그 진심인지 또 다른 연기인지 나는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녘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 번호를 받는데 망설일 시간이 없었죠. 혹시 박지훈 씨 보호자분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응급실입니다. 환자분이 심하게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몸은 이미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새벽 거칠게 코트를 걸쳐 입고 두 다리를 후다닥 움직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했고 입가에 산소흡기까지 덮여 있었습니다. 창백한 입술이 바르르 떨리더군요. 눈이 휘어지게 맑은 병실 조명 아래 그녀의 눈은 흐릿했지만 분명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제가 다 망쳤어요. 엄마처럼 지켜주고 싶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해주고 버리게 됐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어머니께서 좀 지켜주세요. 제발. 그 말에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른 뼈만 남은 손등이 눈물에 젖어갔습니다. 그 순간 내가 품고 있던 분노와 미움이 서서히 흘러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억겁의 세월 같았던 오해와 원망, 그 안에 숨겨진 다른 얼굴을 처음 본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그 후로 말을 잇지 못했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병실 한 구석에 의자를 당겨 앉아 그녀가 호흡기 사이로 내뱉는 숨결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 못 살고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 앞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한참을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은성이라는 아이 손자 내 아들 경준의 핏줄.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살고 있을까? 그녀의 부탁이 의무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 애라도 내가 지켜야겠다. 그게 어쩌면 경준이를 위한 마지막 도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병실에서 나오며 나는 손에 쥔 주소 하나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지훈이 남기고 간 종이 쪽지엔 단 하나의 문장만 적혀 있었죠. 은성이는 여기에 있어요. 그 아이만은 제발 어머니가 찾아주세요. 나는 그걸 다시 접으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내 안에 남은 온기, 그 마지막 조각을 꺼내 쓸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단단하게 그러나 흔들리는 심장으로. 며느리가 남긴 쪽지를 단서 삼아 어렵사리 한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주한 그 아이의 얼굴은 너무 달라져 있었어요. 눈매는 경준이를 닮았고 입매는 지훈을 닮았더군요. 하지만 무엇보다 깊은 그늘이 아이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나를 향해 아이는 벽처럼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할머니란다. 아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같은 거 없어요. 나 버렸잖아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넌 버림받은 게 아니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나를 끝끝내 외면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상처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아들의 사진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경준아, 내 아이가 이렇게 외로움에 갇혀 있더구나. 우리가 너무 늦은 걸까? 며칠 뒤 저는 다시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은성이는 마당 한켠에 앉아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은성아, 내가 좋아했던 도라에몽 지금도 좋아하니? 아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너 어릴 때 할미가 너한테 도라에몽 쿠션을 사줬거든. 내가 안고 잠들던 거 기억나서. 아이의 눈빛에 잠시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건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틈. 너를 다시 보게 되어서 너무 고맙구나. 나는 아이의 손등에 내 손을 살포시 얹었습니다. 처음엔 손을 피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가만히 두었습니다. 작지만 아주 큰 변화였죠. 이후로 나는 거의 매일 보호소를 찾아갔습니다. 과일을 사들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을 챙겨갔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하루하루 조금씩 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가 내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많이 아파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많이 아프단다. 나 엄마 미워했는데 그게 죄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란다. 넌 아직 너무 어려서 상처를 감당하기 힘들었을 뿐이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도 지윤이도 나도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걸.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고 누구도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는 조용히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다시 시작해볼까, 은성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자를 보호소에서 만나기 시작한 지 몇 주가 흘렀습니다. 처음엔 서로 조심스럽고 어색했지만 은성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만화책을 가져가면 할머니, 다음에 또 올 거죠? 라고 물으며 작은 기대 하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지유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그녀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진 가족, 친구, 세상, 그녀는 온전히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지윤이 의식을 잃기 전 직접 남겼다며 어머님께 전해주세요라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노란 편지지,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님께. 이제 와 이런 편지를 쓰는 제 모습이 우습고 또 염치 없지만 언젠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경준 오빠가 떠난 그날 이후 제 삶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무너져 있었고 누구에게도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을 곧 후회했지만 혼자서 어떻게든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전 재산을 쏟아 사업을 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경준 오빠가 남긴 보험금조차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아들은 병약해졌고 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아내로 엄마로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그게 제겐 너무 벅찬 일이었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잠이 들면 경준 오빠의 꿈을 꾸곤 했어요. 그 꿈 속에서 경준 오빠는 늘 웃고 있었지만 저는 늘 울고 있었습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 연락드릴 용기도 얼굴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걸어온 길은 상상보다 훨씬 거칠고 외로웠다. 어머님, 제가 집을 떠날 때 드린 말씀이 얼마나 못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집을 나오던 그때 저는 어쩌면 기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며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늘 외며느리란 굴레에 갇혀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멀어졌고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글씨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자꾸 번져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잠시 봉투를 덮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물들고 있었고 하늘이 지윤의 얼굴처럼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제가 곧 떠날지도 모릅니다. 병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이제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이를 제 아들만은 지켜주세요.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어머님의 손길, 어머님의 품이 그 아이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지의 끝에는 어머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묵혀두었던 응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나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외롭고 너무 아팠던 여자였습니다. 어쩌면 나도 그녀에게 한 번쯤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었더라면 이 모든 불행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나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윤이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며느리가 아닌 하나의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윤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다. 어머님의 품이 마지막 희망이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과 후회, 간절함이 가슴을 조용히 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인생을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나처럼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 역시 아들을 잃고 마음을 닫은 채 그녀를 가해자로만 보려 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도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지윤은 더 쇠약해졌고 그녀의 숨소리조차 가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병실을 들어섰을 때 지윤은 겨우 눈을 떴고 내 얼굴을 알아보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살이 다 빠져버린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지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 정말 엄마처럼 어머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속엔 지난 세월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준 오빠 없고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던 그날들 어머님한테 가서 그냥 한 번만 안기고 싶었어요.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손 위로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나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없이 울고 있는 지윤을 바라보며 나 역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윤아. 그 이름을 나는 참 오랜만에 불러보았습니다. 지윤은 내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엄마처럼 한 번만 불러봐도 돼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내 귀에 다다르기까지 마치 한 세월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래 지윤아.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그렇게 불러줘서 고맙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지나온 세월을 대신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많이 맞았어요. 도망 다니고 혼자 울고 그래서 누군가를 엄마라고 부르는 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던 분이셨어요. 그 말에 나는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녀의 지난 날이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윤은 한참을 울다 말했습니다. 이제 저 오래 못 갈 거예요. 근데 아들만은 꼭 엄마 같은 분한테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녀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윤아, 이제 걱정 마라. 그 아이 내가 끝까지 지킬게. 그 말에 지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듯 고요한 숨결이 병실 가득 흘렀고 나는 그녀 옆에 앉아 그 손을 한참이나 놓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틀을 벗어나 비로소 여자 대 여자로 마주할 수 있었던 거라고. 그리고 그토록 먼 거리였던 그 말 한마디가 이토록 늦은 시간에야 우리의 마음을 이어주었다는 걸요. 엄마. 그 말이 내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나는 은성이가 머물고 있는 보호소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고 그는 친구들과 면담실에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면담 요청서를 제출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방 안에 앉으니 은성이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왜 나를 고아원에 보냈어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숨긴 진실을 말해야만 하는 순간이 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입을 열었습니다. 넌 널 버림받은 게 아니야. 내 엄마, 내를 여기 보낸 건 너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단다. 은성이의 눈이 커져 흔들렸습니다. 보여? 엄마가 저를 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속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4살 때 너를 처음 안았을 때의 손맛을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떠나고 내 엄마는 너를 데리고 다니며 혼자 악착같이 버텼지만 돈도 없고 몸도 망가졌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걸.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았다면 너도 엄마처럼 아팠을 거야. 세상을 혼자 살아가야 했을지도 몰라. 엄마는 내가 점점 기운 잃어가는 모습보다 조금이라도 안전하길 바라서 그렇게 했던 거야. 은성이는 입을 꾹 다물고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군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나를 사랑했고 지키려고 했던 거였죠. 그 말 앞에서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은성이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여전히 고통과 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 속에서 엄마의 진심을 이해하려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도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더 쇠약해졌고 그녀의 숨소리조차 가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병실에서 지훈과 함께 흘렸던 눈물은 내 안에 있던 오래된 얼음을 녹였습니다. 지우는 말했습니다. 이젠 아들 은성에게 부끄럽지 않게 떠나고 싶다고. 그 아이만은 나처럼 외롭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다시 은성이를 찾아갔습니다. 그 아이와의 약속 그리고 지훈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아원 마당 한켠에 홀로 앉아있는 은성이를 보자 나는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의젓해 보였습니다. 은성아. 내 목소리에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놀란 눈으로 날 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가 나를 얼마나 가슴 벅차게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아이 앞에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지훈이 내 엄마 말이다 많이 아프다.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은성아. 내 엄마가 너를 고아원에 보낸 건 미안해서가 아니야. 정말 살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어. 저 알아요. 엄마가 힘들었던 거 저도 혼자 있으면서 조금은 알겠어요. 그 아이는 어린 나이답지 않게 깊은 말들을 꺼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성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이제는 할머니가 널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은성은 내 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이 내 손을 감싸는 순간 나는
가슴 깊이 무너져 내리던 그 외로움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은성이와 함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로 우리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은성이 왔어요. 그 말에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고 은성이도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젠 괜찮아. 이제 할머니랑 같이 지낼 거야. 그 말을 들은 지우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슬픔과 용서와 사랑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문 밖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지훈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 곁을 지킬 거라고. 그리고 그 후로는 은성이를 온전히 내 품에 안고 살아갈 거라고. 며칠 뒤 지훈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도 내 딸이었다. 그걸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이젠 마음이 편해요. 은성이가 엄마 곁에 있을 테니까. 나는 지훈의 말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이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가 곁에 있을 거야. 그날 밤 은성이와 나는 병실 창가에서 조용히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병실 안까지 스며들었고 그 안에서 지우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은성이가 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엄마 괜찮아질까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가장 따뜻한 꿈을 꾸고 있을 거야. 우리랑 다시 시작할 꿈 말이야.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갈 모든 날들을 소중히 안고 가겠다고. 지훈의 시간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간은 이제야 비로소 다시 시작되는 거라고.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을이 깊어졌고 병원 창밖엔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병세는 점점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이 얼굴을 보며 웃던 그 얼굴에 어느 날부터인가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지우는 어느 날 내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은 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엄마. 그녀가 그렇게 부를 때마다 이젠 정말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 이제 갈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알아요. 몸이 말해요. 더는 오래 못 버틸 거라고.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이기적인 부탁인 거 알아요. 그렇지만 부탁드릴게요. 은성이 그 아이만은.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나를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할머니 곁에서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아, 그 말 10번 100번도 더 하지 마. 그 아이는 이제 내 아들이야. 내가 지킬 거야. 목숨 걸고. 그제야 지우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병실에 들어선 은성이가 조용히 지훈 곁에 앉았습니다. 지훈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성아, 엄마는 이제 곧 긴 여행을 떠나야 해. 하지만 내 곁에 항상 있을 거야. 엄마, 가지 마.
엄마는 꼭 다시 올 거야.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혼자라 생각하지 마. 은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지윤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순간 병실 안은 조용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저며왔습니다. 딸을 보내야 한다는 현실, 그리고 손자와의 새로운 시작. 두 감정이 뒤엉켜 나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유는 나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엄마 이건 마지막이에요. 제 마음을 담은 거예요. 나중에 혼자 계실 때 읽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지윤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지윤은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흐르던 차가운 벽은 이미 오래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윤은 마지막으로 병원 복도에 있는 작은 성당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나는 그녀와 함께 그 조용한 공간에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고 지윤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이제 저는 다 놓고 가려 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만은 이 세상에서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게 부디 지켜주세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기도는 마치 고백 같았습니다. 나는 옆에서 조용히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윤아. 내 아이는 내 아이처럼 키울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믿고 떠날게요. 엄마. 지유는 그렇게 삶의 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었지만 그 눈빛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용서했고 이제야 비로소 받아들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나를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날따라 창밖의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습니다. 새소리조차 평소보다 조용하고 단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침대 맡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지윤이 잠든 얼굴은 고요하고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잠시 멀어진 듯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엄마. 나지막이 부르는 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윤의 눈이 희미하게 떠져 있었습니다. 숨결은 짧고 가늘었지만 마지막 남은 힘으로 저를 바라보는 눈엔 깊은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 짧은 한 문장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 회한,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 저는 그녀의 이마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지윤아,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된다. 많이 힘들었지. 그 고단한 짐 이제 내려놓아도 돼. 그녀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 점의 고통도 남기지 않고 한 줄기 바람처럼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웃들은 조용히 찾아와 조문을 했고 예전 마을 주민들도 몇몇은 소식을 듣고 발걸음을 해주었습니다. 지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던 이들도 그녀의 마지막은 조용히 애도해 주었습니다. 은성이 녀석은 그 작은 어깨로 상복을 입고 말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또 한 번의 이별을 마주해야 하는 그 아이를 보며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 아이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 어떤 외로움도 다시는 느끼게 하지 않겠다고. 지윤이 남긴 유서는 단 2줄이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엔 그녀의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말하지 못했던 말, 품고 있던 후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넨 진심. 저는 그 편지를 들고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억울했던 세월도 미움도 아픔도 그날따라 하나둘 가슴에서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지윤의 장례식이 끝난 날 밤, 저는 지윤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쓰던 작은 수첩과 머리끈, 몇 장 남겨진 사진이 침대 맡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아끼던 은성이의 사진 한 장. 저는 그걸 가슴에 꼭 안고 속삭였습니다. 지윤아, 잘 가. 내가 남긴 이 아이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게. 그날 밤 은성이는 제 무릎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하늘에서 보고 있겠죠? 그럼 보고 있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은성이 계속 지켜볼 거야. 사람이 떠난 자리엔 허전함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사랑으로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남은 사람들의 몫이겠지요. 지윤의 마지막은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끝까지 그녀 곁을 지켰고 우리가 함께한 마지막 순간은 차가움보다 따뜻함이 더 많았습니다. 울음을 참아가며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윤아, 너 참 많이 외로웠지? 그래도 이제는 혼자 아니야.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지윤이가 떠난 지 어느덧 몇 달이 지나고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도 추웠지만 은성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제 마음속엔 조금씩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밥숟갈 소리만 들리고 말 한마디 없이 하루가 지나갔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성이는 그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상처를 사귀는 법을 배워버린 너무 어린 어른이었지요. 어느 날 아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나도 이제 다시 웃어도 돼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몰래 울었습니다. 지윤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까요? 은성이가 웃는 얼굴을, 그렇게 다시 웃는 얼굴을. 은성이는 학교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전학 첫날 교복이 어색하다며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깃을 만지작거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선생님도 참 밝은 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싸주며 아이의 취향을 하나씩 알아갔습니다. 계란말이를 좋아하고 김밥의 단무지는 빼달라는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윤이도 그랬습니다. 단무지를 싫어했지요. 이렇게 닮을 수 있구나. 그렇게 또 한 번 아이를 통해 지윤이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밤이면 둘이 나란히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은 드라마도 함께 봤고 서로의 하루를 들려주며 웃음도 나누었습니다. 가끔은 지윤이 이야기가 나와도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흐르던 침묵은 이제 따뜻한 공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은성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은성이는 교복에 단정하게 넥타이를 맺고 신발을 반짝반짝 닦아두었습니다. 조금은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누구보다 멋졌습니다. 학교 강당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뒤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은성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느덧 훌쩍 자라 청년이 되어가는 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티고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을까요? 졸업장을 받은 은성이가 저를 향해 환히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엄마를 향한 사랑도, 그리고 저를 향한 감사도 담겨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우리는 조용히 동네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은성이는 뜨거운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대학 가면 매일 오진 못해도 주말엔 꼭 올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집 국밥이 그리워서라도 올 거다, 인서가. 우린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지난날의 눈물도 후회도
그리고 사랑도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가 그날 지윤이를 그대로 보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상처를 통해 가까워지는 존재라는 걸. 우리도 그랬습니다. 지윤이와 저는 참 멀리 돌아왔지만 결국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지윤이가 남긴 마지막 말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은 평생 제 마음속에 남아 날마다 저를 따뜻하게 만져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늦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